물 좋은 준치는 아름다웠다. 납작한 몸을 감싼 은빛 비늘은 셀로판지처럼 얄팍하고도 견고한데 물보라처럼 은은한 무지갯빛이 감돌았다. 시집에는 생선을 다루는 널찍한 도마가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나는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 도마와 식칼을 대령했고 시어머니는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식칼로 준치를 손질하면서 나에게 두런두런 얘기를 시켰다. 예로부터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 그만큼 맛있다는 소리지만 생선이란 어떤 생선이고 물이 살짝만 가도 맛은 다 가는 법이니까 그 말 믿으면 안 된다.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숫돌을 대령하라고 했다. 숫돌도 도마도 얼마나 혹사를 당했는지 가운데가 완만하게 패여 있었다. 도마는 둘인데 칼은 식칼 하나밖에 없었다. 식칼을 숫돌에다 푸르게 날이 서도록 갈더니 비늘을 긁어낸 준치 몸에 장칼질을 하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장칼질을 하는지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그 손놀림은 하도 신중하면서도 날렵해서 나는 그저 경탄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묘기였다. 시어머니는 묘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장칼질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놈의 생선은 가시가 많단다. 살 반, 가시 반이야. 여북해야 용왕님이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려고 살하고 가시를 쌓아놓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만들고 나니 마지막으로 제일 맛있는 살이 남았는데 살에 비해 가시가 너무 많이 남았더란다. 그래서 용왕님은 에라 모르겠다. 맛있는 것만 바치는 인간들 골탕 좀 먹어보라고 그 맛있는 살에다가 남은 가시를 몽땅 집어넣어 만든 게 준치란다. 나는 재미있어서 깔깔대고 웃었다.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여러 말을 해보긴 처음이었다. 그러나 화기애애한 것하고는 달랐다. 생선은 의대에 조리거나 절이거나 고추장찌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준치로는 맑은 장국을 끓였다. 새파란 쑥갓과 실파가 동동 뜬 준치국은 하나도 비리지 않고 깨끗하고 감미로웠다. 시어머니의 기술적인 장칼질 때문에 가시도 문제되지 않았다. 나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준치국을 맛있게 먹다 말고 맛도 맛이지만 손질이 그렇게 까다로운 음식을 마치 콩나물국 먹듯이 예사롭게 먹는 그들 모자에게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다. 준치 먹을 철엔 굴비도 말려야 했다. 친정에선 영광굴비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한테 한두 두름 사 먹어도 그만, 안 사 먹어도 그만인 굴비를 시집에선 단골 생선가게에 부탁해서 열관들이 한 섬을 샀다. 연평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소만 살이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절기로 소만 무렵에 연평 앞바다에 내려오는 조기가 가장 기름진 알배기라고 했다. 물이 좋아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만이라는 계절까지 맞춰야 했다. 동대문 시장 단골집에서 지게로 한 섬을 져다준 조기는 누렇고 싱싱한 알배기였다. 그 중에 몇 마리만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하고 나머지는 절반 넘게 굴비용으로 절이고 절반 좀 안 되게는 조기전용으로 짜게 절여 항아리에 쟁였다. 거의 온종일이 걸렸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간단한 편이었다. 조금씩 파리가 꼬일 때였다. 채반에다 널고 온종일 파리 쫓는 게 일이었다. 그런 일은 시어머니의 전담이었지만 오로지 먹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집안에 대한 이질감은 점점 혐오감으로 변했다. 구경만 하는 것도 피곤하고 짜증스러웠다. 처음 남편과 약속한 대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시어머니 담당이었지만 생활비는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시장을 봐오는 일은 내 담당이었다. 시장에 가는 게 시장 중에도 가장 활기 넘치게 동대문 시장에 매일매일 가는 게 나의 유일한 돌파구였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만들지 않는 시어머니를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끼니가 아닐 때도 늘 뭔가 먹을 것과 관련된 궁리를 했다. 아직도 남은 겨울김치를 헹구어 빨랫줄에 걸어놓기도 하고 짠지물을 고추장에 받기도 하고 작년에 박아놓은 무나 오이를 꺼내 나박나박 썰어서 참기름에 묻히기도 했다.
조기를 한 섬이나 들인달은 당연히 생활비가 모자랐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될 줄 미리 안 듯 한 섬값을 반만 주고 반은 다음 달에 주라고 일러주길래 그대로 했는데도 그러했다. 나는 남편이 당연히 모자라는 생활비를 내놓을 줄 알았다. 우리 결혼식을 보고 남들이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부러워한 것을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친정에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식도락 취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더 내놓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다. 냉정하게 그랬으면 혹시나 남편이 나에게 겁을 주려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으련만 남편은 자상하게 그의 월급 내역을 밝히고 빚도 없지만 저축한 돈도 없다는 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 나는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비교적 넉넉하게 받은 월급과 부수입을 안 쓰고 모았다가 나를 싸대려 오다시피 한 희떠운 결혼식에 다 써버렸다는데 어쩔 것인가. 그렇다고 지금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행원이 아닌가. 그래도 나는 그가 부자가 아니란 게 속은 것처럼 분하고 억울했다. 친구 중에는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북에 본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북이 아닌 이남 땅에 큰 마누라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경우도 알고 있었다. 그런 친구를 생각하고 위안을 삼으려고 해도 내가 더 억울한 것 같았다. 남편이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그의 봉급의 10분의 1은 시어머니의 용돈으로 나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10분의 1도 아까운데 나에게는 아무 돈이나 주고 자기 어머니에게는 은행에서 갓 찍어낸 것 같은 새 돈으로만 갖다 바쳤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시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월급날까지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을 얻어다 먹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 구멍가게에서는 두부, 콩나물, 파 정도가 반찬거리의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두부하고 콩나물만 이용한 반찬에 아무런 불만도 드러내지 않는 대신 구멍가게 메뉴인 동안은 부엌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만든 반찬은 내 입에도 맛이 없었다. 입만 다락같이 높여놓은 아들의 입맛 없는 숟갈질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길이 그렇게 얄미워 보일 수가 없었다. 딸도 없는 외아들한테 딸을 시집 보내면서 친정엄마가 은근히 내비친 걱정도 이런 건 아니었다. 홀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 금실을 샘내면 어떡하나 하는 거여서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할 때마다 나는 닭살이 돋는 신용을 하면서 눈을 흘기곤 했다. 그런 건 정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들 며느리 잠자리 한가운데로 파고드는 시어머니.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로 있다면 얼마나 귀여울까.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시어머니에 질린 나머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내가 정말 이상해하는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 오로지 먹는 일에 달린 것 같은 이들 가족인지도 몰랐다. 나를 빼놓은 가족은 두 식구밖에 안 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이질감을 느낄 때마다 이 집 식구들은 참 이상해 라고 나는 쏙 빠지곤 했다. 그러나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장부를 긋는 동안 사는 것이 재미없어지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들이 옷 떨쳐 입고 동대문 시장으로 장 보러 가서 그 치열한 아우성과 싱싱하고 풍성한 푸성기와 수산물이 내뿜는 활기를 쐬지 않고는 유지되지 않는 결핍이랄까. 불균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다행히 월급날은 쉬 돌아왔고 계절 따라 제철 음식도 새록새록했다. 복이 들자 시어머니는 민어 먹을 때라고 귀띔을 했다. 친정에서 민어를 먹어보았는지 못 먹어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민어라는 생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건 확실했다. 내가 어떻게 생긴 생선인지 훼손되거나 묽하지 않은 전체를 알고 있는 생선은 아마 꽁치 정도일 것이다. 나는 단골 생선가게로 직행했다. 민어 한 마리 달라고 했더니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작은 게 없는데 어쩌나 했다. 나는 얼음 좌판에 질비한 생선을 자신 있는 눈으로 한 바퀴 훑었지만 어떤 게 민어인지 알 수 없었다. 장수가 긴 막대 끝에 갈고리로 아감이 있는 데를 콱 찍어서 반쯤 들어 올려 보여준 민어는 어마어마하게 큰 생선이었다. 아가미 속엔 시뻘건 점액질의 진이 흐르는 듯했고 눈도 붉게 충혈돼 있었다. 부르는 값도 내가 결단을 내리기엔 버거운 값이었다. 나는 마치 기싸움이라도 하듯이 민어의 눈과 장사꾼의 눈을 번갈아 보면서 쉬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장사꾼이 처음에 찍은 것보다 작은 것을 찍으면서 이것도 알배기니까 마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했다. 그는 애누리 할 줄 모르는 나를 애처롭게 여긴 듯 자진해서 민어값을 깎아주었다. 민어찌개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일러준 애호박 하나밖에 더 사지 않았는데도 민어 한 마리가 어찌나 무거운지 집까지 비지땀을 흘리고 들고 와야 했다. 토막 낸 것도 파는데 이 비싼 생선을 어떻게 한 마리를 다 샀느냐고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면서도 배를 눌러보더니 알백이라고 흐뭇해했다. 나는 마당 수도가에 도마와 식칼을 대령하고 시어머니가 그 늠름하고 잘생긴 생선을 어떻게 요절을 내는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대가리를 자르고 뱃속에서 조심스럽게 알과 불에를 꺼내는 걸 보면서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낚시해온 붕어배를 가르는 걸 옆에서 구경할 때 생각이 났다. 사물의 안과 밖을 같이 보는 최초의 경험이 그 당시처럼 설레는 경탄으로 되살아났다. 그건 그리움이었다. 시어머니는 두 주머니에 기다란 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채판 위에 눕히고 소금을 뿌렸다. 장인의 손길처럼 자신있고도 신중한 손놀림이었다. 날씨가 굳지 않아야 할 텐데 마치 굉장한 일을 하고 나서 진 인사 대천명이라고 말하는 투였다. 저게 군내 안 나고 윤기나게 말라 어란이 되기만 하면 오늘 이 민어는 거저 먹는 거나 마찬가지란다. 명월관이나 국일관 같은 고급 요리집에서 어란은 최고로 비싼 술안주라는구나. 피리창처럼 얇게 썰어다 접시에다 펴놓고 몇천 원씩 받는다니까. 그러고 나서 민어의 몸은 횟거리와 찌개거리, 구이용으로 나뉘어졌다. 대가리가 워낙 컸으므로 회와 구이용으로 좋은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와 살까지 합치니까 큰 냄비로 하나 가득했다. 곰국을 끓일 때나 쓰는 큰 솥에다 애호박 썰어놓고 고추장 풀고 끓인 민어찌개 맛은 준치국과는 또 다른 달고 깊은 맛이 있었다. 민어찌개 끓일 때는 보리고추장을 써야 하고 회 먹을 때 쓰는 초고추장은 찹쌀고추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민어구이는 연탄불에 굽지 말고 숯불을 피워서 양념장을 발라가며 반짝반짝 윤기가 나게 구워야 한다는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그걸 나에게 가르칠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다 손수하는 게 그렇게 신바람 나 보일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저 신바람을 잘못 건드리면 고부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네, 정말 그렇겠네요. 맞장구를 쳤지만 배울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건성이었다. 몇 번 들었건만 아직도 찹쌀고추장 항아리와 보리고추장 항아리를 구별 못했고 어떤 게 핵간장독인지 어떤 게 묵은 간장독인지도 알 수 없었다. 자다가도 깜짝 놀란 소리로 얘야 장독 뚜껑 덮었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도 나더러 덮으란 소리 안 하고 뛰어나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장맛의 그 집요한 주인 노릇을 넘볼 의욕이 나에게 있을 리 없었다. 음식 만드는 일은 내 취향이 아니었다.